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6번째 강의까지는 대체 전근대사에 관련된 주로 많이 출제했던 내용들을 주로 테마로 삼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 사상계 세 동향에서 양명학 그리고 실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근현대사 부분으로 넘어와서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대체로 8문제, 9문제, 때는 10문제, 11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최근에 출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근현대사의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근현대사는 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보다는 어떤 사건을 토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대의 구분을 좀 하고요. 이 시대에 맞춰서 여러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조선의 그 시대의 구분을 좀 잠깐 해봅시다. 조선 시대 구분을 좀 해보시면요. 조선이 몇 년에 건국됐냐 하면은 1392년 7월 17일 날 건국이 됩니다. 7월 17일은 지금의 제헌절의 날짜를 조선 건국 시점하고 맞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1392년 건국이 돼서 조선이 언제 막을 내렸냐 하면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몇 년이죠? 1910년. 혹시 몇 월 며칠인 줄 아십니까?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병합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한국병합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죠. 이게 조선시대예요. 이 조선시대를 두 시로 나누겠습니다. 나누면은 외란입니다. 1592년에서 98년 외란 7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전쟁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를 조선 전기 사회로 본다면은 중세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근세로 넘어왔죠. 외란을 극복했었던 싸움이에요? 아니면 극복하지 못했었던 싸움이에요?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근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근대로 갑니다. 그래서 외란 이후가 우리가 뭐라 하죠? 후기 그리고 뭐요? 근대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가 1910년까지가 되는 건데요. 이 근대는 다시 또 구분합니다. 바로 근대에 뭘 하냐면 태동기,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꿈틀꿈틀한 시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근대에 뭘로 간다? 발전기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 태동기와 발전기의 그 분기점이 된 요 사건이 뭐냐? 바로 1876년입니다. 1876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개항이 됩니다. 1875년 운양호 사건 또는 초지진 사건이라고 하죠. 강화도 초지진과 일본의 군함 운양호하고의 한포 사격이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듬해 강화도에서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게 원명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개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도 조약, 개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시대 구분할 때 전, 근대사 그리고 개항 이후를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시기 구분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 강의는요. 이 시간 강의는 개항 이후의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건을 또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또 넘어갔는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개항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명은 뭐요?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또는 1876년이 병자년이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병자 수호 조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캐도 관계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가 집권해가지고 이제 대웅군이 물러가고요. 1873년에 대웅군이 물러가고 고종과 민비가 집권해서 그래서 개항의 분위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개항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열강의 침략이 또 시작이 되겠죠. 또 일본하고만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882년에 뭐 미국하고도 체결하고 83년에 영국하고도 체결하고 또 86년에 프랑스하고도 체결하고 또 84년에 러시아하고도 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꼭 일본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과 즉 개항 이후에 개화 사상의 반대말이 뭐였죠? 위정 척사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개화하자라고 하는 세력과 안 된다. 옛날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위정 척사 사상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개화 사상과 위정 척사 사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위정 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반대된 성격도 있었어요. 공통점은 외세 배척입니다. 반대된 점이라면은 위정 척사 사상가들은 양반 중심의 질서를 지키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학은 반봉건이죠. 거기에 반기를 등거했었습니다. 여튼 개화 사상과 위정 척사 사상이 충돌해 가지고 터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가 1882년 6월 달에 터진 1882년에 뭐냐면 이모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모군란이다 라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하고 이제 신식군인들, 그러니까 신식군대라면 정부의 개화 정책의 일환에서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있죠. 교련병대 또는 별기군이라고 그러죠. 별기군. 그리고 이제 구식군대라고 한다면은 이영을 위한 이영. 조선후기 중앙군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군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그 마지막 숙종대 금영에서 오군영이 나오죠. 그 오군영이 개항 이후의 개화 정책에서 민비정부의 개화 정책에서 무이영과 장어영에서 이영으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이영이 이제 자연스럽게 구식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신식군대에 별기군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봉기를 야기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모군란이었다. 이모군란이 이제 진압이 됐어요.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는데 또 열을 올렸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대체로 이모군란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청과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원인이 됐던 것이 1884년에 뭐냐 그러면은 갑신년이죠.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이모군란의 결과에서 보면은 이모군란의 결과 개화 세력들이 있죠. 이 개화 사상가들이 개화 세력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냐면은 원건 개화파하고 그리고 급진 개화파로 나눠져요. 민비를 중심으로 했었던 원건 개화파하고 그러면 김옥준,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했었던 뭐죠? 급진 개화파로 나눠집니다. 얘는 청나라를 모델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여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시를 모델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화 세력 내에서도 내부에 대립점이 있었던 거죠. 그 얘네들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의 군사적인 후원 약속을 받고 얘네를 친 겁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갑신년의 갑신정변으로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요? 갑신정변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던 전제 군주제로의 개혁이었었어요. 이 갑신정변입니다. 개혁요강 14개 주의 개혁요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모군란의 결과 개화파 세력들이 나눠졌고 그래서 이 세력에 대한
공격이 이걸로 나왔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갑신정변을 뭐라고 그래요? 3일 천하.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갑신정변의 결과 여전히 일본이 배후 지원 약속을 안 지켜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구의?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이후에 1884년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조선이 있죠. 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에다가 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 등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입니다. 위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고요. 러시아. 밑으로는 영국이 또 러시아에 대항해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1885년에서 87년까지입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 기지였던 어디냐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이 거문도에 혹시 여러분들 여행이라든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섬이기 때문에요.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 있죠, 여수. 여수하고 제주도 중간 정도 됩니다. 대한해협 아닙니까? 대한해협의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고 있는 바로 옆에 거문도입니다. 여기는 영국 군인들의 무덤, 묘지들도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때 영국인들이 여기에 거문도를 점령하고 해밀턴 항이다 해서 항구를 만들고요. 포대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885년에서 87년까지. 근데 87년에 청나라가 말이죠. 청나라가 중재를 합니다. 러시아가 남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재를 받아서 87년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영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맞닿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청이죠. 청. 여기는 어딘가요? 일본이 있죠. 청과 일본의 대립은 시종일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선과 청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호란 이후의 군신 관계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개항을 시킬 때 강화도 조약 제1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진짜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과 조선과의 군신 관계를 끊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내재가 되어 있죠. 근데 조선의 개항은 분명 일본이 시켜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이 조선의 개항을 시켜놓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정치적인 침략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냐? 못했습니다. 왜? 여전히 누가? 청나라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침략을 못하고요. 경제적인 침략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튼 갑신정변 이후에 민비 정권이 있었을 때 조선은 남북으로는 러시아, 영국, 동서는 어디예요? 청과 일본의 압박, 이 한 중간에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독일 영사 부들러가요. 한반도 대외 중립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 국비 유학생 아주 엘리트 관료였죠. 육일준도 이때 스위스처럼 말이죠. 영세 중립국안을 제창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이 조선의 중립국안을 찬성하겠습니까? 들어와서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제국주의 침략 시기 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중립국안은 좌절이 됐습니다. 하여튼 갑신정변 이후에 이렇죠. 그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누구란 얘기예요? 원공개합파의 누구죠? 바로 김홍립이라든가 고종, 민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계층입니다. 이런 지배계층들은 이런 열강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강하게 나가서 저항했을까요? 아니면은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요. 열강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그네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었고요. 오히려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만 강화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와중에 피해자는 누구예요?
민중이죠. 그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반봉건, 그런 열강, 정치 경제적인 침탈 속에서 그런 열강에 대해서는 반외세의 기운이 고조가 됩니다. 나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싹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갑신정변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1894년 2월에서 그해 12월까지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 고조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동학교도와 민중들이 연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동학은 말이죠. 1860년 경주 잠반 최재우에 의해서 나왔고요. 최재우가 1864년에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부정했고요. 뭐 평등사상 제창하죠. 인내천 어찌고 하면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혁명사상을 제창하면서 조선왕조 멸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탄핵이 돼요. 그래서 교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항 이후에 1880년대, 90년대 와서 개항 이후에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요. 90년대입니다. 그래서 92년 1차, 93년 2차, 3차 교조 신운동의 결과 잘 안 됐지만은 그것이 연장해가지고 삼정문란, 세도정치 후에 삼정문란의 농민들의 반란 세력과 동학교도하고 연합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1894년에 그것이 동학농민운동으로 폭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총 4시기로 나옵니다. 제1기 고부밀란 시기, 2기 동학운동의 절정기, 3기 폐정개혁 실천기, 4기 항일국운동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3기 폐정개혁 실천기 때,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1894년 7월 제1차 갑오개혁이 터졌고요. 그런 이제 동학농민운동 제3기 때에 1894년 역시 7월 조선에서 뭐가 터졌냐면은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운동이나 제1차 갑오개혁이나 청일전쟁은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동학운동이 제 몇 기 때라고 했습니까? 제3기 때라고 했습니다. 제1기 고부밀란 시기, 제2기 동학운동의 절정기, 제3기 전주화약 이후에 폐정개혁 실천기 이때입니다. 그런데 제4기는 항일 구국운동기 이렇게 일하죠. 그럼 시기로 본다면은 청일전쟁이 먼저냐 아니면은 갑오개혁이 먼저냐. 청일전쟁이 7월 25일이고요. 이게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됐다가 이게 이제 군국기무처가 제1차 갑오개혁 추진기구아닙니까? 7월 27일이에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이제 제1차 갑오개혁은 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제1차 김홍집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이 개혁에 일본이 비록 친일 내각이었지만은 일본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왜냐하면은 조선의 개항은 누가 시켜놨다고요? 일본이. 그래서 정치적인 침략을 제대로 바로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왜요? 배후에는 청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청은 눈의 가시 아닙니까? 조선 진출하는데. 근데 그 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청은 이제 무찌르고 거의 우세한 전황으로 넘어갈 즈음에 일본은 이제 그네들의 음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의도가. 바로 이 개혁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일본이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좀 용이하게 하자.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제1차 김홍집 친일내각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친일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1894년 12월에서 1895년 7월까지 제2차 갑오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2차 갑오개혁은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단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홍집은요, 온건개화파, 친청파고요. 박영효는 급진개화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친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친일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온건개화파의 청나라 양무운동을 모델로 했었던 바로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여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던 급진적인 개혁파를 얘기하죠. 여기가 김홍집, 여기가 박영효 등입니다. 근데 박영효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김옥균 등은 잡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암살되고 막 그랬거든. 근데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박영효를 일본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김홍집, 박영효 친일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제2차 갑오개혁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홍범 14조가 반포가 되고요.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띈 거라 그러죠. 그리고 독립맹세문, 독립서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고종이 백관들 데리고 종묘에 나가서 종묘 역대 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나가서 독립맹세문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차 갑오개혁은 끝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끝을 보지 못했냐면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영효가 급진개혁파 박영효가 군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궁궐의 군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온건개혁파 김홍집 등이 너 혹시 그렇게 하면서 옛날처럼 갑신정변과 같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불교의 음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박영효가 진짜로 그런 의심을 생각을 했든 아니면 이거는 상대편에서 의심을 했든 간에 이 상황에서 잡히게 되면은 박영효는 죽을 겁니다. 아마 잡혀 죽을 거예요. 갑신정변 때도 죽다 살아났거든. 일본에 망명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박영효가 불교의 음모에 누명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박영효가 돌연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개혁을 주동했던 박영효가 망명하면서 2차 갑오개혁은 어땠다고요? 중단됐습니다. 1차 갑오개혁도 중단된 거예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일본이 이 내각을 해체시키고 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은 1894년에서 1895년 박영효가 일본에 다시 망명할 때까지 시기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조선에서는 청일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럼 청일전쟁은 언제 끝났느냐? 1895년 4월 누가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끝이 납니다.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 그러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하관 조약이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마관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에서는 파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1895년 4월 이 이전까지는 한반도에서 어디 대립기입니까? 그러면 청일 대립기,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새롭게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러일 대립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모군란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했다고요?
청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도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계속 청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다 이제 동학 농민운동 시기적으로는 제3기 있죠. 여기 때부터, 그러니까 동학운동 제3기 여기 때부터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이 이목을란 위에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디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이 계속 주도권을 잡잖아요. 친일 내각들이 1차, 2차 친일 내각이 주도가 돼서 갑오개혁이 단행되고요. 그죠? 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됐고 일본이 승리한 게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은 조선의 진출에 눈의 가시가 됐던 청나라를 빼냈습니다. 그렇죠? 조선 진출 딱 몇 년 만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몇 년이죠? 1876년이라고 그랬죠. 몇 년이요? 1895년입니다. 몇 년?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일본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야 우리 세상이다. 룰루랄라 했겠죠.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1895년 4월 달에 바로 삼국 간섭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은 어디냐 그러면 삼국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즉 러시아가 주도가 돼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하관 조약이라고 그랬죠? 하관 조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관 조약이 파기가 되면서 조선에서 청이 그토록 갈구하던 일본이 청을 내몰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일본의 주도권에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년간 벼르다가 결국 청을 몰아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러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이 조약을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조선에서는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에서는 칠러파가 형성이 되고요. 이 배경하에서 김홍집 제 몇 차 내각이에요? 제 3차 칠러 내각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제1차 김홍립 내각은 친일 내각입니다. 제2차 김홍립 내각도 친일 내각입니다. 제3차 김홍립 내각은 뭔가요? 칠러 내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민비도 말이죠. 민비도 러시아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을 밀어내려고 하죠. 일본 제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진출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누가 미워요? 러시아도 밉지만은 그 러시아하고 같이 짝짝꿍돼 있는 누가? 민비가 배기 싫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민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삼국간섭 이후에 1895년 8월 20일입니다. 이게 뭔가요? 명성황후 시해사건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에 의해서 넉 달 만에 다시 판도는 러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재차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을미사변 이유는 1895년 8월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까지 제 몇 차 개혁이? 3차 을미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이 3차 을미개혁을 단행했던 세력은요. 내각은 김홍집 제 몇 차? 4차 친일 내각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은 아까 뭐라고 했죠? 친일 내각입니다. 제2차 김홍집 내각도 친일 내각이에요. 제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내각입니다. 제4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 내각입니다. 그냥 을미개혁이라고 하지 왜 여기서 굳이 말해요. 굳이 제3차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1차 갑오개혁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아니면 중단된 거야? 중단. 이거
역시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중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중단이라고 했어요. 이거 제3차 을미개혁은 이것도 중단됩니다. 근데 굳이 을미개혁이라 하지 3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1차, 2차 갑오개혁이 중단됐잖아요. 중단되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3차 개혁을 뭐라고 그래요?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때 말이죠. 뭐 단발령도 나오고요. 또 우편제도 실시도 나오고요. 양력, 음력에서 양력을 씁니다. 태양력 사용이 나오고요. 또 군제 개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단행이 돼요. 근데 3차 을미개혁은 어떻게 있냐? 중단이 돼버립니다. 자, 제가 판서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돌아가서 흐름을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95년 8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제 몇 차 개혁이요? 3차 을미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여차에서 단행이 됐는데 1896년 2월 달에 뭐가 터졌어요? 아관 파천이 터집니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합니다. 제3차 을미개혁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된 것은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중단됐다. 그래서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다시 한반도에서 주도권은 어디로 간다? 러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러일 이렇게 러일 대립기예요. 그 이전은 청일 대립기였죠. 그러다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 주도권으로 갔는데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삼국관섭원에서 등장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파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하고 또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서 일본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일본이 보복하는 거죠. 그게 을미사변이다. 그렇죠? 을미사변 장소가 어디냐면은 경복궁,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에 가면은 한 몇 년 전에 복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 건청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 안에 건청궁 안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오코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민비가 시해 당하고요. 거의 뭐 난자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신도 불태워버리고 뭐 그 지역에 그곳입니다. 지금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강의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모티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드렸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뭐 견학학습도 한번 할 거고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사실에서 대한제국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물들이 있죠. 유물들이 거의 한 80%는 전시가 되어 있다. 80%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진짜입니다. 물론 모조품도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갔다 오시면은 한국사 공부, 그러니까 눈과 정말 귀가 즐거운 한국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오면은 강의실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아마 그것들이 번뜩번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굳이 그걸 막 애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 그거? 아, 이거였지. 이런 거죠. 또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여건이 되시면은 경복궁도 한번 탑사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복궁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창덕궁도 제가 한번 매시고 가겠습니다. 탑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복궁이라든가 뭐 창덕궁 같은 경우는 문화재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립중앙박물관도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편적인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설명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데리고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나온 것,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나왔던 것, 뭐 이런 것들,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유물의 출처라든가 유물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좀 전달 좀 하고요.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뭐 경복궁, 창덕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한번 또 만들어서 그때 미리 또 공지를 해가지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코루 얘기가 나와서 경복궁 얘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관 파천에서 을미격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요. 특히 이제 아관 파천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이에요. 이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시 복원한다고 그래요. 경복궁 뒤쪽으로 해서 덕숭 옆에, 지금 덕숭입니다. 옆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원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궐에 이제 집주인이 집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관 파천 그러면은 꼭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에 계기가 되었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에 계기가 된 사건을 쓰라. 그럼 뭐 아관 파천. 이거는 공식이에요. 아시죠? 공식입니다. 도둑이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긴 이권이라든가 빼앗아 가려고 했던 이권을 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배경에서 1896년에서 1898년까지 결성해서 해산이 됐던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독립협회입니다. 서구 근대 시민 사상을 가진 지식인 서재필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면서 빼앗긴 이권을 지키고 회수하기 위한 만민공동회라든가 또 정부 관리들하고 합의한 문서도 있죠. 관민공동회, 헌의육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98년에 대한제국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대한제국은 뭐냐? 자,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강화됐죠. 또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고종의 환궁 여론이 드세집니다. 그러면서 1897년 2월 달에 고종이 아관에서 다시 경운궁으로 환궁합니다. 경복궁으로 원래는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경운궁을 하느냐? 경운궁이 지금의 덕숭이에요. 옛날 성종제 때 월산대군의 형, 성종의 형 월산대군 집이거든요. 광해군대 때 폐모살제할 때 임목대비, 그 다음에 이제 정명공주를 유폐시킨 곳이 경운궁입니다. 지금 덕숭이란 얘기죠. 그래서 덕숭으로 갔습니다. 경복궁으로 간 게 아니라. 경복궁 일본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덕숭 주위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해서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가서 국호를 조선에서 뭘로 바꾸죠? 대한으로 바꿨어요. 정치 형태는 황제 중심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요. 공식 국면 대한국입니다. 제국은 황제 나라다 해서 제국 이렇죠. 연호를 뭐라 하냐면 광무라고 그러고요. 이때 개혁에서 광무개혁이라고 그래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한제국하고요. 독립협회는 정치적인 이념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 체제입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아까 뭘 지향했다고 그랬어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고 그랬죠? 입헌 군주입니다. 즉 군주권을, 왕권을 입헌, 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왕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 테두리 밖으로, 헌법 밖으로 왕권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과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죠. 이거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거를 견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부장들로 구성된 황국협회를 조직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광무개혁을 중심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개혁이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끝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끝을 보지 못했냐면 1897년 대한제국 광무개혁이 추진되다가 1904년 2월 달에 지금 러일 대립기 아닙니까? 그렇죠? 러일 대립기. 그래서 러일 대립의 결과 뭐가 터졌어요? 러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러일 연쟁은 언제 때 끝났냐? 그러면 러일 연쟁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가 패배하죠.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기점을 해가지고 크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어디 대립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해가지고 러일 대립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일본 주도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청일 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서 여기 기점에서 여기까지는 청일 대립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파기한 삼국 간섭부터 해가지고 이유가 러일 대립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대립이 쭉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오다가 러일 대립기 넘어오다가 결국 러일 전쟁이 터졌고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마저 완전히 한반도에서 밀어낸 거죠. 누가 독주하겠어요? 일본이 독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11월 17일 이게 이제 뭐죠?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뭘 가져갑니까?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 뭘 가져가나요? 국권, 주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병합 이후부터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일제강점기, 즉 민족 독립운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개항 1810년 개항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1910년 한국 병합 때까지 여기까지 근대 발전기의 열강의 침략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의 전개 과정입니다. 일단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요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기출 문제들 뒤에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면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기보다는 출제했다라기보다는 사건의 흐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놔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은 완전 마스터했다라고 스스로 자의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항 이후부터 해서 이 시간에 근현대사 전개 과정 1910년 한국 병합 때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